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부분의 미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능력에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쟁 없는 해결이 될 것으로 믿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이슈를 외교적으로 처리하는 듯 보인다면서 지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UN 경제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논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왜 가장 강력한 북한 제재안에 동의했는가,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서류 미비자 추방과 관련해 연방정부에 협조하는 도시에 연방 지원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초기에 투자해 큰 돈 번 것을 후회합니다. USA 투데이에 실린 기고문으로 이들 회사가 사람의 뇌를 해킹하는 괴물이라는 비난입니다. 대학생이 성적이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바꾸고 그룹워크가 마음에 안 들면 설명 없이 떠날 수 있게 한 교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집보다 싸게 산 아시안계 커플이 있습니다. 과거 백인만 집을 살 수 있었던 게이티드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저는 여러분들께 미국과 북한의 핵 대치 상황이 전쟁으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그 군사력인 그 행동으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풀려는 노력이 시도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 이슈가 맨 앞에 나오는 일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언론도 뭐 시간대마다 유엔 대사, 국무장관, 또 뭐 오늘 아침에 NPR 방송도 과거에 그게 뭐 수십 년 전입니다. 유엔 대사를 했었고 북한과 직접 여러 가지 그 협상을 했었던 누구죠? 이름을 잊었어요. 빌 리처슨 전 유엔 대사 뉴멕시코 주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를 해서 유엔에서 지금까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도대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봐야지 알겠죠. 결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아니면 그 예방 차원의 프리벤티브 공격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 이제는 그 미국의 많은 사람들도 북한 핵 이슈가 멀리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처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전에 발표된 것 보니까 CBS 방송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은요, 10명 가운데 6명이 글쎄 제대로 풀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5%인데 당파적이에요. 공화당 사람들은 76%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야 하지. 민주당은 10%만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무당파는 31%, 불안하다가 전체적으로 61%인데 공화당 사람들은 불안하긴 뭐가 불안하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불안하다는 사람은 공화당에서는 22%뿐이었지만 민주당에서는 87%, 무당파에서도 많아요. 64%, 이렇게 평균 61%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요즘 미국 사람들이 워낙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층 보도 같은 것을 많이 봤잖아요. 보면서 분위기를 느끼기를 북한 핵 사태가 전쟁 없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사람이 60%,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 30%, 평양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은 단 7%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쭉 보고 그 언론의 그 보도를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이 그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인 인내가 끝났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로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어느 정도 오바마의 8년은 아니지만 일단은 오랜이라는 형용하는 것만 빼고는 전략적인 인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로스앤젤레스는 북한의 그 최근 미사일 테스트가 이곳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브라 드믹스라는 오랜 그 서울 지국장을 지냈던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도 관여하는 뉴스페이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 최악의 외교 정책 순간을 북한이 그 만들어줬었다. 여러 번의 그 핵 테스트와 그 뭔가를 보여준 발전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아주 쉽게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담았었고, 그리고는 그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게 쉬운 일인 듯도 표현을 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라고 부사 썼습니다. 강한 규탄과 외교를 함께 가동하는 듯 보인다는 게 LA타임즈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도 찬성한 유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이 새로운 경제 제재안이 집행하기 어렵고 그 효과도 보장하기 힘들죠. 파트너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재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하니까 여기선 스킵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thousands of times 공격하겠다. 미국이 북한에 해를 주면 우리는 핵무기로 수천 배로 갚아주겠다고 경고를 했고, 이것도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오바마의 그 전략적인 인내를 끝낸다면서 약간의 허장성세 비슷한 그것을 보여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은 일정 기간 새로운 그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효력을 보면서 기다리려는 듯 보인다는 게 LA타임즈의 평가입니다. 결국 북한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국무장관의 말이 이제 며칠 사이에 약간 그 표현이 변하기는 했지만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이 조심스러움과 압박을 이렇게 쓰는 것이 첫 몇 개월 동안의 단순함, 무력 사용 시사, 이것보다는 훨씬 그 책임 있고 현실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첫 몇 개월 동안 했었던 것은 좀 감정적으로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유엔의 경제 제재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15대 0,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만족스럽고 인상적이라고 표현을 했죠.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가 급박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반영하는 게 15대 0 경제 제재안 그 결의안 통과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군사 옵션은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정권 교체,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지난 한 1, 2주일 사이에. 그것을 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핍박받고 압박받고 먹지도 못하고 충성하면서 본인의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못한 그런 북한 주민에게는 정권 교체가 좋은 옵션이지만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옵션이라는 게 컨비네이션이요. 압박, 협상, 강압. 또 사실 이것도 그 전에 다 해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경제 제재가 효력을 보려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합니다. 2006년 북한이 처음으로 핵 테스트를 한 이후에 얼마나 경제 제재를 많이 해봤어요. 더군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해외 취재를 통해서 그 같은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최근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곧 가뭄이 온다곤 하지만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로 핵무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기초공사 없는 집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띵크탱크인 Royal United Service Institute의 그 앤드레아 버거 씨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그 핵 확장, 미사일 그 프로그램 확장의 위험을 확실하게 인식한 듯 보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예요. 뭐 중국을 비난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물론 베이징이 큰 영향력이 있지만 유일한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파워 국가는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재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다음 스텝 이제 호전적인 북한 리더를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확실히 보장된 조건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게 하는 그 확실한 전략은 아직 안 보인다. 유엔 결의안만 갖고는 부족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요. 가장 최근에 가장 강력한 유엔을 통한 북한 경제제재 쇼, 경제제재 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왜 중국이 동의를 했는가? 중국으로서는 소비자, 북한이 클라이언트인데 수출하고 수입하는요. 그런 그 의문의 제목을 달고 나서 이 제재의 긍정적인 사인은 이제 원래 그 지난해 통과된 것 똑같은 안에서 이제 그 석탄 그 예외를 그 없앤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예외를 없앴고 석탄이 그 가장 큰 수출품이니까요. 북한의 뭐 GDP의 10%를 차지한다고 하고 전체 수출품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예외로 뒀던 걸 그 중국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예외로 안 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경제적인 제재도 약간 있는데 문제는 다른 분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그 근로자들 해외에 파견된 이런 사람들이 외화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노예처럼 일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표현이고 이 노예처럼이라는 것은 2주일쯤 전에 뉴욕타임스가 특히 블라디보스톡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을 노예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서 북한으로 그 외화를 송금하는 대부분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그것을 이번 그 제재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 하나는 북한과 합작을 하는 그런 그 대부분의 벤처라고 말씀드립니다. 허용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오일이 지금 제재가 안 돼 있잖아요. 석탄은 넣었는데 사실은 오일이 가장 그 결정적인 것이기도 한데 원유가 됐던 정유가 됐던 중국이 북한에 계속 그 팔 수 있도록이라기보다 팔아오던 것을 팔지 말라고 터치하지 않았던 그 부분은 언터치드로 내버려둔 거죠. 그것이야말로 북한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이 거부하기 때문이죠. 이 김정은이 생존하는 것이 아직까지 중국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은 이 안을 지지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 리더들은 어쨌든 뭐 마지막 생명줄 같은 것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쥐고 있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강력한 제재안을 왜 받아들였는가? 아마 더 강한 북한 제재가 나올까봐 그러느니 여기서 그냥 멈추고 좀 시간을 벌자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요. 뭐 중국 회사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제한을 한다던가 하면 중국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중국이 이번에 그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정말 압박하려는 진정한 시도,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도 의문해 보고요. 그리고 이번이 그 진정한 시도라면 이 진정한 시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만큼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까? 의문을 남깁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증거를 보면 답은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좀 정지를 하고 이제 그 정지하다가 뭐가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 중국을 비난하는 일이 있더라도 보면서 좀 그 다시 그 시간을 벌고 처리하겠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요, 이 경제 제재안에 대해서 효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두 번째, 상당 부분 중국에 달려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도 일단 오늘로써 그 북한을 미국이 뭐 선제 타격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북한도 말만 아주 그 거칠게 하지 뭐 수천 배로 뭐 갚아주겠다, 핵으로 공격을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북한도 완전히 망쳐지고 망가지고 북한이 무너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 가니까요. 물론 휴가 가서도 계속 그 트윗은 하지만 트윗도 사실이 아닌 트윗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뉴욕타임즈가 곧 망할 것이다. 수입이 없다.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는 뉴욕타임즈가 인터넷 그런 분야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트윗들을 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 가니까 관련 뉴스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덕분에 저는 그동안 오랜 동안 못 해왔었던 미국의 그 분위기를 조금 오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좀 재미있는 미국이니까 이런 일이 있고 미국 대학이니까 이 같은 교수의 어떠한 그 결정을 존중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마이애미데이드 플로리다주 그 카운티의 마이애미데이드 그 시가 미국에서 처음 그렇게 선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시행을 하는데 이곳도 굉장히 그 이민자들이 많은 곳이고 난민도 있는 곳이고 또 뭐 쿠바랑 가깝고 하니까 오랜 그런 전통도 있잖아요. 그런 곳인데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그 발맞춰서 지금까지는 뭐 이민 관계자가 요청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구류된 사람을 구류를 연장한다던가 왜냐면은 다른 범죄가 없어도 연장해서 충분히 이제 추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 한마디로 연방 정부가 그 이민자, 그 불법 체류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협조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많은 것을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안전도시, 그 생츄어리 시티였다면 그 안전도시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미 그 48만 달러 연방 법무부의 지원을 받았고요. 이렇게 볼 때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 이민자도 많고 도시가 이민자가 많잖아요. 이민자가 많으면 또 그 가운데 그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많고 오래 살아오면서 일하고 또 그 세금도 냈고 했지만 아직도 그 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대도시인데 대도시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그 시행을 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48만 달러 지원을 받았지만요. 다른 트럼프 행정부 기금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더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서는 뭐 어떤 그 각 도시에 줄 수 있는 지원금이 책정이 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 주려고 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뭐 우리의 그 도시의 가치라든가 우리 함께 오랜 동안 살아왔던 이민자들을 버릴 수가 없다 해서 계속 안전 도시를 유지한다면 로스앤젤레스로 갈 뻔한 돈이 이제 마이애미데이드로 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시장이 주도를 해서 그렇게 됐고 시위도 대단했죠. 서류 미비자들이 이제 마이크 잡고 우리 두렵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두렵긴 나가면 되지라고 반응하기도 하고 로컬 경관과 이민 관계자들이 우리를 추방할 겁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결국은 뭐 최종적으로 시장이 주도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의 그 정치인들도 다 같은 입장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그 지역의 상원의원, 뭐 하원의원, 지역이 됐건 연방이 됐건 그런 정치인들은 지역구 주민의 그 표를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꼭 서류 미비자 주변에는 서류 미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미비자와 10년, 5년 일을 했었던 그런 그 어떤 업주도 있을 테고 그리고 본인은 서류 미비자지만 자녀들이 그 마이애미데이드에서 태어나서 이미 시민권자가 됐고 나이가 많고 투표권이 있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오히려 시장보다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장은 미국에서 그 당파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시장도 다 당적은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에릭 가셀이 하면 민주당 당적은 있지만 시장을 뽑을 때 뭐 특별하게 당을 보고 뽑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시마다 다 각기 다른 그 실질적인 그 지방자치제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이애미데이드가 이 같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은 어느 도시냐 하는 것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학업 성적 점수를 매길 수 있게 해주는 것.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대학교니까 아주 작은 사립대학도 아닌 거예요.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공립대학교거든요. 이 교수님은 스트레스 리덕션 팔러시, 스트레스를 줄이는 팔러시 정책이라고 표현을 해서 아주 그 작은 글로 봤는데요. 캠퍼스 리폼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 선생님의 팔러시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군요. 만일 그 점수를 받았는데 그 점수 때문에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 인스트럭터한테 연락을 하고 나는 이 점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C를 주셨어요? A-가 옳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한 아주 긴 설명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점수를 주겠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룹 스터디가 워낙 많은데 그 그룹이 이제 그 그룹에서 뭐 토론을 하고 할 때의 그 열기 때문에 다이나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룹원들에게 또 그 인스트럭터에게 교수에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룹 워크를 하지 않고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있는데 뭐였죠? 네. 테스트와 작은 테스트와 또 긴 모든 중요한 시험은 다 오픈북, 오픈노트, 심지어 랩탑까지 열어놓을 수 있고 그럼 구글링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찍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점수 주는 것은 선생님의 능력이겠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교수 이름을 안 써왔어요. 그래도 이때는 한번 써왔네요. 닥터 리처드 왓슨이 예전에 그 IBM의 인공지능 그 큰 컴퓨터 아니었나요? 이름 아니었나요? 그래서 올 가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그 과목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에너지 인포메틱스 이런 그 과목들인데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그룹 워크 같은 거 안 할 때요. 그런 때 이제 그 학생 그 스스로의 어떤 그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때의 그룹 스킬이라든가 또 뭐 교재도 열심히 뭐 봐야 된다던가 이런 데서 뭔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그 학생에게 그건 그 학생 책임이죠. 대단한 고등교육 아닌가요? 그런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이제 그룹워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끼리 나가서 자신의 그 한 일에 대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과정인데 그 발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대중 앞에서이기 때문에 좋은 코멘트만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그 학생이 다음에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싶을 때 좀 나쁜 코멘트를 할 때는 그때는 이메일로 하래요. 웃으면 안 되는데 어제 웃었다고 어떤 분이 방송하다 웃는다고 뭐라고 지적하시던데 또 웃고 말았네요. 웃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그 나쁜 코멘트는 이메일로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인생이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학업을 꼭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게 닥터 리처드 왓슨 씨의 얘기였습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누구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고문이었는데 요즘 미국 대학이 너무나 그 일자리 찾기에 직업 학교가 되고 있다. 아무리 뭐 인문학 같은 것이 인기가 없다 손치더라도 모든 대학교가 모든 것이 다 너무 직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로 그 괜찮은 그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 대학교에 가서 돈 내고 받지 못하는 뭐 오히려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왜냐면 아이빌리그 대학 같은 경우도 전부 모든 것이 대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것인가 거기에 맞춰져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다 하는 얘기를 그 기고문에서 한 것을 읽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한 가지만 짧게 할까요? 오늘 그 아주 굉장히 그 보수적이죠. 그 보수적인 매체 데일리 컬러라고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생길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데일리 컬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 매체 이름조차도 잊었네요. T자가 들어가는 것이었는데요. T자 아무튼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이제 그다지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뭐 보수의 어떤 인터넷 아이콘으로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보도한 거 보니까 새 책이 또 나온대요. 어떤 책이냐면 블룸버그 뉴스의 그 조수아 그린 그 기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제목이 그 Devil's Bargain이라고 해서 스티브 배넌,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아주 그 스트롱한 그런 그 대통령이 될 때의 그 스트롱한 어떤 파워에 대해서 쓴 책이랍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스티브 배넌이라는 수석 전략가가 대통령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 큰 힘을 썼다 하는 게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일리 콜러가 보도하기를 대통령이 이 발간될 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났대요. 너무 화가 났대요. 하면서 I hate it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때는 헤이트하다는 단어를 좀 피하잖아요. 뭐 트럼프 다 개인마다 성향이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I hate it 하면서 사람들이 그 내가 그 승리는 내가 했는데 크레딧은 다 지네들이 가져간다. 뭐 이런 식이에요. 승리를 하게 된 그 원인 자체는 나인데 그것도 또 분명한 말이에요. 나인데 내가 잘해서 이겼는데 그런데 왜 자꾸만 대통령이 됐는데 저 사람 때문에 됐다. 뭐 스티브 배넌 때문에 됐다. 내 사위 때문에 됐다. 왜 그러느냐. 포브스가 사위의 그 인터뷰와 함께 사위를 그 커버로 포브스에 실었을 때도 굉장히 싫어했고 스티브 배넌이 그 커버로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로 나왔을 때도 싫어했는데 그것은 커버고 하나의 아리글이었는데 포브스가 됐던 타임이 됐던 이번에는 두터운 책으로 나온다잖아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스티브 배넌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뒤에는 네,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내가 페이스북과 또 구글에 투자한 것을 왜 후회를 하는가. 그것도 초기에 투자했으니 작은 돈을 내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로저 맥매미라는 분이 투자 회사예요. 일종의 뭐 주로 이제 미디어와 연예 이쪽에 그 많이 그 투자를 하는 회사인가 본데 Elevation Partners라는 회사의 공동 그 창업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USA Today에 실린 기고문인데 제가 초기에 구글과 페이스북에 투자한 걸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괴물을 만드는데 힘을 보탰기 때문입니다. 뇌를 해킹하는 인터넷 게임, 이 페이스북과 구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의 건강,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처음에 이 두 회사가 수입을 내기도 훨씬 그 몇 년 전부터 그 몇 년 전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두 회사가 지금 모두에게 끼치고 있는 피해를 보면서 너무나 겁이 납니다. 테크놀로지는 우리 생활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대부분 좋은 역할을 하죠.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를 그 편리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 그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고 만든 상품으로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우리 뇌를 해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과 구글은 완전히 광고 그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모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도박 업계의 테크닉을 이용한 겁니다. 인간의 습성,
중독적인 습성을 만들고 그 습성을 체크해서 본인들이 그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 체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띵띵 경고음 같은 것 있죠. 노티피케이션 이런 것을 그 계속 하게 해서 이 두 회사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들 회사의 이윤 추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원하는 것을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꼭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상품 원하는 게 뭐 어떤 때는 뭐 어떤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상품 그 구글 서치하면은 뭐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 아니면 어떤 때는 제가 이 기고문을 읽고 있는 사이에도 평소에 봤었던 여러 가지가 그 왼쪽에 뜨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그 어떠한 상품 같은 것들이 원하는 상품이 옆에 뜰 때 소비자를 그 상품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하거나 성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유튜브 등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도 뭐 관련 있는 회사니까요. 구글. 짧게는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는 인생에 부정적입니다. 사용자가 내가 중독자야 하는 또 중독이 될 수도 있어 하는 사인을 알고 조심하는데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하루는 24시간 뿐인데 테크놀로지 회사는 종일 자신들만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오죽하면은 그 영화 대여해주는 회사요. 넷플릭스 CEO가 그 최근에 고백을 했는데 우리 회사의 최우선 경쟁은 잠입니다. 사람들이 뭐 잠을 안 자고도 그걸 보게 되고 또 그 회사 직원들도 또 잠 때문에 일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얘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연구를 보면 평균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150번을 체크했습니다. 지금은 2017년이니까 더 올라갔을 겁니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평균 하루에 50분을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스냅챗, 인스타그램, 또 뭐 트위터 합치면 훨씬 더 하겠죠. 이들 회사의 이윤, 뭐 라이크, 쉐어, 또 뭡니까? 서치, 샵, 뭐 사진만 올려도 다 이들 회사가 돈 버는 겁니다. 구글은 아예 크레딧 카드 기록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죠. 그 결과 큰 인터넷 회사는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당신을 훨씬 더 많이 압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워를 이들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 목적에 맞게 당신을 행동하도록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끼리 또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죠. 최근에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니까 페이스북의 그 광고주가 슬프거나 우울해하는 10대만을 타겟으로 한 그런 이제 광고를 싣고 있고 광고에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페이스북도 사용자를 해피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 뉴스 피드라인을 통해서요. 그 뉴스를 조정해서 어떤 뉴스를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사람 감정을 이렇게 맞고 조절을 하고 체크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윤 추구 목적을 두고 전 구글의 디자인 그 윤리학자인 트리스탄 해리스 씨가 이러한 것들을 브레인 해킹이라고 뇌 해킹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서치하는 것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그 구글을 통해서 조사해서 알고 뭐 사람들과 아주 그 필요한 정도의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책임, 그 잘못은 오로지 광고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들의 모델이라는 거죠. 페이스북은 지금 세계에 20억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구글은 약 15억 인구, 그렇게 따지고 볼 땐 기독교와 이슬람 그 합친 인구와 경쟁이 된다는 거죠. 너무 커서 정말 너무 그 세계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
또 뭐 또 위챗, 또 스냅챗, 트위터를 다 합치면이 아니라 이들 회사가 각각 1억에서 13억 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용자가 다 뇌를 해킹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로 접어들기가 쉽고 접어든 사람이 많고 감시자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 연방 정부가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도구가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짜 정보, 가짜 뉴스를 마구 퍼뜨려서 러시아가 정보 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규제도 참 제한적이고 별로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우리의 뇌가 페이스북과 구글 그밖에 다른 회사로부터 그들의 돈을 벌어주면서 해킹당하는 것을 막으려면 소비자가 페이스북과 구글이 바뀌도록 압력을 넣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압력, 하우가 없어요. 어떻게 압력을 넣죠?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 본인이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뭐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뉴스를 계속 그 체크하고 더 많은 뉴스, 더 많은 매체, 점점 더 많이 그 나아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오래 하다 보면은 더 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정규적으로 꼭 체크를 해야지 될 만한 밸류어블한 것은 이러이러한 매체고, 여기서 뭔가가 이렇게 보다가 부족할 때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언저리가 있고 기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시간 즈음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사람들이 뭐 가장 신뢰하는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가디안, BBC, 미국에서도 뭐 있잖아요. PBS, 그 NPR,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매체들을, 그리고 반드시 이제 저는 보수 매체들 드로즈미라든가 브레이트바트라든가 팍스 점검하고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은 그 컨트롤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들 회사에 투자해서 내가 엄청나게 돈 벌었는데 내가 후회한다. 그들을 괴물로 만들어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좋으니까 나 좀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집값보다 훨씬 싼 값에 길을 산 커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모습이죠.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 아닌데요. 네, 준비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티나 램, 마이클 챙, 이름 딱 보면은 어느 인종인지 짐작이 가죠. 티나 램 씨는 홍콩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그 유학으로 왔다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부부예요. 마이클 챙 씨는 대만 태생인데 부동산 투자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이 지역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시도 테라스라는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값이 아주 비싸서 뭐 최근에 팔린 것 보니까 뭐 1,400만 달러, 싼 집이 뭐 900만 달러 그렇던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뭐 부자 정치인 가운데에 그 속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가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부부라든가 다 남편들이 큰 부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았고 뭐 아무튼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비교적 젊어요. 40대로 보이던데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짐작하는 거 취소합니다. 보이던데 이 사람들이 2015년도에 같은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길이요. 스트릿을 경매에서 뭐 9만 달러인가 주고 샀어요. 9만 뭐 뒤에는 제가 이렇게 깎아버리겠습니다. 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살 수 있게 됐는가. 뭐 1,400만 달러 이런 그 집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팜트리가 있고 그린이 있고 이런 곳인데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세금을 내야지 되는데 세금을 내는데 14달러를 뭔가 그 부동산세가 됐던 재산세가 됐던을 못 내서 그게 198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수십 년 돼서 벌금과 이자해서 994달러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징수하는 곳에서는 과거에 이 홈 어소시에이션 관리를 하는 그 사람한테 보냈는데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오랜 동안 몇십 년 안 냈더니 이게 결국은 안 낸다 해서 경매에 붙여져서 이 사람들이 샀거든요. 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니까 여기다가 주차 요금을 받을까? 뭐 본인들 길이 된 거예요. 내 집 앞길도 저 사람들이 사서 저 사람들 길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일단은 소송을 했고요. 이 사람들과 시를 소송해서 해결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 길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무효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샀는데 왜 무효냐 하고요. 이 또 세금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들의 뭐 90%는 본인이 낼 세금 제때 내고 주소가 바뀌면 그 주소를 또 이제 우리에게 그 신고를 하고 하는데 잘못은 너네 그 커뮤니티 측이니까 우리 뭐 아무 잘못도 없다 하고 이미 이 부부도 산 지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요. 무효하기도 좀 힘들고 일단 10월 달에 뭐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청문회는 열린다고 하는데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이 커뮤니티가 1948년까지는 화이트 피플만 집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48년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것을 없애서 그렇고 길은 지금 홍콩에서 이민 1세대예요. 대만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샀습니다. 내일부터 북한 문제 말씀 안 드릴 수도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미국 정보국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를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뉴스 나오고 있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